안녕하세요. 머니머신입니다. 지금 시간 보이시죠? 새벽 7시 15분입니다. 보통 저는 이 시간에 아직 꿈나라인데 오늘은 미션 수행을 위해 엄청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짜 피곤해 죽겠네요. 그래도 마음 먹은 거 기쁜 마음으로 가야겠죠. 저는 보통 차를 운전해 출근합니다. 근데 오늘은 출근은 아니고 다른 곳을 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 지금 김포 롯데시네마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라 이렇게 종종 혼자 영화 보러 오고 그러는데요. 저희 그 컨텐츠 팀장님이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를 꼭 보고 리뷰를 해달라고, 우리가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새벽같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IMF 1997년도 8년도죠. 그때 발생했던 우리나라의 IMF 국가부도 사태 때, 이제 사실 뭐 IMF 국가부도라기보단 국가부도가 나서 IMF에서 도움을 준 거죠. 이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었고요. 그 진원지는 태국입니다. 제가 아직 내용을 전혀 뭐 줄거리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와서 국가부도의 날이 태국부터 비롯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좀 일찍 왔더니 조역 하차 작업하고 뭐 이렇게 짐 싣고 하는 그런 차들만 있네요. 완전 아직도 원래는 제가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꼭두 새벽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저도 그 국가부도의 날에 맞춰서 한번 쭉 어떻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지 그 사건을 좀 정말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기만 해봐 그냥. 제가 8시 30분 영화인데 7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너무 이른 시간에 왔는지 직원들이 아직 출근을 안 했습니다. 매점도 문을 안 열었고요. 티켓 머신도 아직 안 켜져 있네요. 매표소도 아직입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기다리다 보니 8시쯤 직원들이 출근하네요. 조조로 티켓팅 했던 표를 받았습니다. 학생 때는 돈 아끼려고 조조로 영화를 본 적은 많은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지금은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조조를 보러 왔죠. 영화 보기 전 화장실은 필수죠. 중간에 내용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사람이 없습니다. 평일 조조라 그런지 관리자가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 포함 2명이 표를 끊었더군요. 뭐 틀면 손해죠. 손해보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7,000원에 영화관 전세 냈습니다. 오늘 8관에서 보는데 입구에도 뭐 사람이 없으니까 제지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영화 시작 10분 전인데 아직 광고도 안 나옵니다. 두 명 예매했었는데 아무도 없네요. 나만 왔나? 혼란스럽네. 혼자 보게 생겼습니다. 하긴 평일 이 시간에 영화 보는 사람이 없겠지 뭐. 조조로 출근해야 되는데 다. 저는 이렇게 여유롭게 콜라도 하나 사서 왔습니다. 밥을 먹고 와서
파코는 안 샀습니다. 몇 번이지? 8번. L열 8번. 저는 이렇게 뒷자리를 선호해서 8번 선택했습니다. 아무도 없죠? 영화 보고 나왔는데요. 오늘 영화도 보고 공짜 티켓도 수령했습니다. 기분 완전 좋네요. 네. 뭐 상영 중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 말고 이제 늦게 오신 분이 계셨어요. 한 10분 정도, 늦게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엄청 화가 나셔서 열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같은 시간에 관람했을 뿐인데, 같이 공짜 티켓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죄송하다고 그러시던데 저는 뭐 전세 낸 기분으로 볼 수만 있어도 사실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7,000원 내고 그리고 영화관 전세 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짜 티켓까지 받았습니다. 완전 이득. 우선 영화를 봤으니까 리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리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이제 저는 보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이 잘 모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영화 초반에 보면, 중산층이다. 내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5%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죠. 지금은 이렇게 높은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롤오버라는 게 나오는데요. 롤오버 비율 현황을 체크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 롤오버 거부, 만기 연장을 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롤오버가 뭐냐면 그 채권 투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죠? 이거 돈을 갚기보다는 다시 재연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롤오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에 큰 문제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계속 반복적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외국 그런 펀드 회사들, 해치 펀드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만기 연장 안 해줄 테니까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돈 받기 힘들 것 같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 지금 당장 갚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채권 투자가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안전하긴 합니다. 주식보다.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제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 되면 채권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채권은. 그 다음에 이제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58억 달러 외환보유고가 나오죠. 사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일 수가 없죠.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어찌됐건 158억 달러 중에서 실질적인 외환보유고가 90억 달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방어하는데 일주일에 20억 달러가 들어간다. 뭐 단순 계산해도 5일을 버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팀 팀장이 그도까지 일주일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외환보유고가 환율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 GDP 규모를 고려해봤을 때 1,000억 달러가 넘어가면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수출을 주로 하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GDP 대비 비율, 외환보유고의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 위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의 비율이 좀 높아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아시아 금융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로스 만기 연장 거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소로스 헤지펀드죠. 이 부분은 좀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태국 바트화를 시작으로 조지 소로스가 이제 그 환율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비롯된 게 사실 아시아 금융위기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지 펀드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이겠죠. 돈을 회수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화정책 팀장과 그 팀원들이 이제 막 은행들이랑 항보철강, 망한 항보철강에 대출해준 그런 은행들을 막 찾아다니죠. 그 황당한 얘기를 듣습니다. 기업 대출을 할 때 사업성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사업성 검토 없이 해줬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기업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 거의 사업성 검토 없이 나온다고 봅니다. 뭘 보고 해주느냐? 담보 있으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이 아주 후진국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 채권이나 이런 거 평가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규모가 좀 있는 경우고요. 대부분은 그냥 담보가 있는 경우,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담보가 있는 경우, 그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거나, 그게 아니면 이제 대표의 신용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사실 1997년도와 지금과 나아진 게 별로 없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중반 이후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IMF의 그런 협상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12.5%였던 이자율을 30%까지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렇게 12.5% 이자를 줬습니다. 지금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10에서 13% 요 정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 투자 비율이 이제 7%였는데 이걸 50%까지 늘리라는 요구를 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되었죠.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국부를 유출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는 합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이 늘어나야 선진 시장이 되긴 합니다. 베트남이 이제 최근에 50에서 100% 이제 좀 민감한 종목들 있죠. 산업 보호가 필요한 금융이라던가 인프라 이런 쪽은 아직도 이제 좀 보호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외의 기업들은 이제 100%까지 외국인 투자 비율 늘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닌데 차차 늘려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대부분의 산업군이 100%까지 풀렸습니다. 100%까지 풀렸고,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자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가령 이제 부동산업이라던가 호텔업 이런 것들은 아직도 70% 정도입니다. 원래는 50%가 채 안 됐는데 49% 이렇게 됐었는데 70%까지 늘려졌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당시는 사실 좀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디폴트가 될 수 있는, 이제 국가 부도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기업 가치들이 폭락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외국인 투자 비율을 늘려달라고 하는 건 이제 헐값에 기업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외국 금융사 진출 가능, 금융을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적대적 인수합병도 가능하도록 열어라. 그냥 먹겠다는 거죠. 부도 날 만한 것들, 아니면 부실 기업들, 아니면 우량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기업들을 그냥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론스타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이런 협상 과정 중에 통화정책팀장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라토리엄은 뭐고 국가 부도는 뭐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만 보면 디폴트, 파산을 얘기하는 거고, 모라토리엄은 파산은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더 최악의 상황이고, 모라토리엄은 그 디폴트 되기 전에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파산은 사실 양측 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정하게 되면 지급 이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무한정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조정하는 중이니까 너희 채권단들, 돈 빌려준 사람들 기다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게 IMF 체제로 가게 되면 굉장히 혹독한 그런 뼈를 깎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그랬었죠.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고 구조조정을 IMF를 통해서 해야 되고,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의 수준은 안 됐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서 이런 외국인 투자 개방이라던가 금융 선진화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국가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선진 금융 시장이나 이런 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걸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사실 배수엔을 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돈 안 갚아버리겠다, 지불 안 해주겠다, 국가가 인정하는 거니까 너네 지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협박을 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도죠. 유럽 위기, 그 당시에 이제 돼지 국가들이라고 얘기했죠. 픽스라고 해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 부실 국가들이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유럽연합에 있는 이 국가들이 자꾸 우리 압박하면 모라토리엄 선언해 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을 했죠. 너네 돈 못 받을 수도 있어, 우리 디폴트 파산 직전의 상황이 모라토리엄 선언할 거니까 빨리 돈 더 빌려줘, 지원 더 해줘,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IMF의 관리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IMF와 또 미국과의, 미국 이제 그런 뭐 밀담이 오고 간다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IMF가 미국 주도의 그런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못마땅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만든 게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하죠. AIIB. 그래서 IMF는 당연히 미국 주도의, 그리고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그런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한테 좋은 방향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영화 보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또 궁금하실 만한 부분들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사실 뭐 영화의 내용이 조금 현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영화라는 게 팩트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극적인 것들을 좀 연출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넣은 것 같고요. 어찌됐건 흥미롭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를 아주 잘 다루긴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그런 시각에서의 모습을 다 보여주느라고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그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루는 영화 빅쇼트라는 거를 좀 리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한국 사례가 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먼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우리 그 컨텐츠 팀장이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만들긴 하는데,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이 1997년도부터 98년도 일어났던 일들, 굉장히 사실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 100분은 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응이 좋으면 그걸 좀 제작을 해서 여러 차례 여러 편에 걸쳐서 시리즈물로 좀 제작을 해가지고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물로 좀 제작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또 힘이 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시리즈물로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꼭 공유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